1944년 6월 북마리아나 제도의 조용한 섬 사이판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격전의 무대가 된다. 이 작은 섬은 단순한 전략 거점이 아닌 태평양 전투 전체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자 일본 제국의 패망을 가속화한 결정적 기착지였다.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사이판 전투는 미국이 일본 본토를 향한 공습을 본격화할 수 있는 항공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으며, 일본군에게는 본토 방어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치명적 순간이었다. 미국은 사이판을 점령함으로써 B-29 전략 폭격기를 일본 본토까지 직접 날릴 수 있는 항공기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이어지는 핵폭격의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반면 일본은 사이판이 함락될 경우 국민들에게 전쟁에서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이판 전투 이후 도조 히데키 총리는 총사퇴했고, 일본 내 정치체계에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사이판 전투는 단지 지형 하나의 쟁탈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군력, 해군력, 상륙작전, 민간인의 동원과 희생까지 총망라된 전면전이었고, 태평양 전투의 양상이 공격적 반격에서 결정적 돌파로 전환되는 서막이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연합군에게 일본 본토로 가는 하늘길을 열어주었고, 동시에 일본에게는 패전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통감하게 만드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사이판 전투는 1944년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진 태평양 전투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일본 제국의 절대 국방권이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기점이었다. 이 전투는 군사적으로는 전략 폭격기의 전초기지 확보라는 미국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일본 본토의 직접적인 패배의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이었다. 미군의 압도적인 해공군 전력과 상륙작전, 일본군의 결사항전, 민간인의 집단 자결까지, 사이판은 전쟁의 비극과 전술의 진화가 극적으로 충돌한 무대였다. 1. 사이판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작전 의도. 사이판은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섬 중 하나로 일본 본토에서 약 2400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 거리는 당시 미국의 B-29 슈퍼포트리스 전략 폭격기가 출격해 일본 주요 도시를 왕복 폭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였다. 미국은 사이판 전투를 통해 일본 본토를 공중 폭격 범위에 두고자 했고, 이를 위해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공세를 결정했다. 작전은 체스터 니미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고, 육상에서는 제5상륙군단 세계사단 약 7만 명, 해상에서는 제5함대가 지원했다. 목표는 사이판 섬 북부의 아슬리토 비행장 후에 이슬리 폭격기 기지로 개칭을 점령하여 일본 본토를 향한 항공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2. 일본군의 방어태세와 절박한 저항. 일본군은 사이판을 본토 방어선의 최전선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 총 3만 1000여 명의 일본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절대 후퇴하지 않는 옥새 방어를 명령받았다. 지휘는 사이토 요시츠구 육군 중장이 맡았고, 해군 측에서는 나가모 다케오 제독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사이판의 지형은 상륙에 불리한 절벽과 산악 지형이 많은 복합 지형으로, 일본군은 이를 활용해 참호, 벙커, 갱도 등 방어시설을 구축했고, 기민한 야간 습격과 정글 게릴라전으로 미군의 진격을 지연시켰다. 특히 밤의 전투를 선호한 일본군은 일몰 후 집중적인 반격을 감행했고, 일부는 민간인까지 동원해 최후의 돌격을 시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3.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과 격전의 전개. 1944년 6월 15일 새벽, 미국 제2 및 제4해병사단, 그리고 제27보병사단이 사이판 서쪽 해안에 상륙을 시작했다. 해상에서는 전함과 순양함이 상륙 전 3일 동안 집요한 포격을 가했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이 일본군 진지를 무력화하려 했지만, 지하에 은폐된 일본군은 살아남아 치열한 저항을 전개했다. 상륙 초반부터 미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해변에는 기뢰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고지대에서 쏟아지는 기관총 사격과 박격포로 인해 미군의 진격은 예상보다 더뎠다. 특히 오렌지 해변으로 명명된 구역에서는 첫날에만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미군은 병력의 물량과 화력, 병참 능력을 앞세워 점차 일본군을 포위고립시키며 북쪽으로 진격했다. 전투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4. 최후의 반격과 일본군의 옥새. 전투가 후반으로 접어들며 일본군은 사실상 보급이 끊기고 지휘체계도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7월 7일 새벽 약 3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총검과 수류탄을 들고 대규모 옥새 돌격을 감행했다. 이는 태평양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살 돌격이었으며,
이를 방어하던 미군 제105보병연대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 주요 지휘관인 사이토 중장과 나가모 제독은 작전실에서 자결했고, 이는 사실상 일본군의 조직적 저항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했다. 이후 전투는 남은 잔여 병력의 저항과 소탕 작전으로 이어졌고, 7월 9일 미국은 사이판 섬 전역의 점령을 선언했다. 5. 민간인의 비극과 전쟁의 잔혹성. 사이판 전투의 또 하나의 비극은 일본 민간인의 집단 자결이었다. 약 2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이판 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본군은 이들에게 미군이 포로를 학살한다는 허위 정보를 주입했다. 그 결과 북부 마루피 폭포 오늘날 자살 절벽에서는 수백 명이 가족과 함께 절벽에서 몸을 던졌고, 어린아이를 안고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은 미군 병사들마저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전쟁의 선전과 이념, 공포가 민간인의 목숨을 어떻게 희생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사례로 오늘날까지도 사이판 전투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기억된다. 6. 전투의 군사적 정치적 파장. 사이판 전투의 군사적 성과는 막대했다. 미군은 일본 본토에 도달 가능한 항공기지를 확보했고, B-29 폭격기가 사이판의 이슬리 비행장에서 출격해 도쿄를 포함한 일본 주요 도시에 전략 폭격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일본 본토에 대한 공중작전은 사이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작전기지 역할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도조 히데키 내각이 사이판 함락 직후 총사퇴하면서 일본 내 지배체제에도 균열이 생겼다. 일본 국민은 더 이상 전쟁의 승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본토 공습과 함께 종전 여론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7. 태평양 전투의 향방을 바꾼 결정적 전장. 사이판 전투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태평양 전투의 향방을 완전히 전환시킨 전략적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미국은 해공 군력의 결정적 우위를 확인했으며, 일본은 본토 결전이라는 절박한 전략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후 사이판을 거점으로 한 마리아나 전투군은 괌테니안 점령, 이어지는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까지 태평양 전선의 핵심을 형성하게 된다. 사이판 전투는 전쟁의 기로에서 벌어진 복합적 전투였다. 상륙전, 공중전, 민간인 피해, 정치적 격변까지 모두 한 섬에 집중된 이 전투는 태평양 전투의 거대한 축소판이자 종전으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든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이 한 달의 전투는 결국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의 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었다.